우리나라가 13년간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면서 국민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출범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건강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모시고 대한민국 건강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진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를 여는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그 예방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95년도에 우리가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20년 동안 금연이라든지 구강보건이라든지 무슨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절적으로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2011년에 건강증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모았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 때문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되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7월입니다. 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름 그대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또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WHO가 정한 건강의 의미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예, WHO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장애가 없거나 이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일컫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한 안녕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이라는 건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력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그러고, 예.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어떤 사회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건강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다고 치면은 사회적 건강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사회적 건강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적 건강이라 그러면 이제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건강이라는 부분으로부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갈등들이 많아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우리 이념적인 갈등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았고 지역적인 갈등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회적 건강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는 개인과 또 사회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뭐 OECD 국가에서 뭐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그럼 건강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한 20년 정도가 좀 올라가져 있거든요. 네. 길어졌습니다. 훨씬 더 오래 살아서 요새는 뭐 70대를 노인이라고 일컫기가 굉장히 쑥스러울 정도까지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수명과 우리가 노인이 돼서 사는 어떤 기대수명하고의 차이점이 한 10년에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놓고 볼 때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보냐면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OECD 국가 국민들한테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하신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본인들이 느끼기에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네. 10만 명당 한국이 33.5명입니다. 그 이어서 헝가리와 일본 등이 나타나고 있고 평균 OECD는 12.8명입니다. 거기에 한 3배 정도 높은 거고 제일 낮은 어떤 그리스보다는 한 10배 이상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이 4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건강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데는 뭐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을 텐데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사실은 이제 치료 중심에서 이게 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어떤 부분에서 사후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전 예방이라든지 관리라는 측면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연, 절주, 영양 이런 부분의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급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관리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강조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발전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은 헌법이 보장되어져 있는 가치거든요. 이런 가치들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려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WHO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모든 정책 내에 건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문화라는 부분으로 녹이고 싶은데 건강 문화라는 부분으로 녹이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태동기 때부터 본다 그러면 건강증진기금이 담배값에 2원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비로소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드디어 건강증진 우리가 발전기를 도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에 3차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요? 부담금이 만들어진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많이 늘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한 목적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는 사실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값이 인상돼서 담배의 어떤 사업으로 쓰여진 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 8.8%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실제 우리 이런 담배값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기금이 우리 보험공단 네, 65.4%를 쓰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담배값이 지난 1월에 올랐죠. 2,500원에서 4,500원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세제 구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그림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354원 건강증진 부담금. 비율도 오르고 실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841원 18.7%로 올랐고요. 그 외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담배 소비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그리고 제조 원가, 유통 마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증진 부담금, 실제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얘기는 국가 금연 서비스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담배에 부과되는 이제 건강증진 기금이 사실은 이제 금연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우리가 115억이었던 것이 15년도에 1,475억 정도로 늘었는데 16년도에 예산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315억 정도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줄었다는 부분 자체가. 그러나 15년도의 사업들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얼마나 국민들한테 금연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효과적으로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담배에 의해서 국가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건 틀림이 없는데 그 내용들이 금연만 사실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살 예방도 사실은 네. 건강증진기금에서 쓰여져야 되고 영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학교 보건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담배값이 인상된 지 10개월이 지났고요.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또 금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나요? 담배의 어떤 금연 사업이라 그러면 제일 크게 보는 게 이제 가격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이 가격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효과가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내용에 보면은 흡연율이 5.8%가 감소됐고 실제 금연 클리닉 이런 데에서 106% 정도가 상담 건이 늘어났고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올해 사실 처음으로 저희 개발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싱크탱크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허브 역할도 합니다. 특히 학생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와서 금연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흡연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담배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이 마케팅하는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고 국제협력 FCTC라고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규제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면 심리적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의 탈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국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 등 탈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건강백서에선 청소년의 음주 흡연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수능 시험 이후에 이제 음주나 흡연을 하는 탈선 청소년들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실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예, 2014년도에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율이 16.7%, 흡연율이 9.2% 정도가 나옵니다. 음주의 경우는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20.5%, 여학생이 12.6%입니다. 남학생이 한 50% 정도 더 높은 거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 음주율이라고 보는데 음주율의 한 50%는 위험 음주율에 해당됩니다. 위험 음주율이라는 거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남학생의 경우는 그 한 5잔 이상, 여학생의 경우는 3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위험 음주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나 남학생은 9.5%, 여학생은 6.3%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흡연도 남학생이 14.4%, 여학생이 7.6%,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학생들의 그 흡연율은 점점 낮아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실태인데 수치가 높아 보이는데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가요? 어떤가요? 예. 음주, 흡연 그러면 어쨌든 비행 행동의 어떤 관문이라 그럴까요? 의뢰의 그냥 그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훨씬 더 빨리 오게 되고 가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살, 강간, 사고 사건에 훨씬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성추행이 한 2.2배 정도 더 높고 폭력 같은 경우는 4.6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비행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흡연,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청소년 흡연을 좀 살펴보면요. 가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흡연의 시작의 요인이 보면은 친구 때문에 피는 경우도 있고 예. 가족 때문에 영향도 미치고 또 네. 매스미디어 때문에 영향도 미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일단 흡연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좀 적어요. 담배를 피고 네. 있는 또 네. 그리고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자기하고 이 동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지게 되고 예. 또 자연스럽게 이제 흡연에 노출되다 보니까 흡연이 시작하는 것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를 갖게 됩니다. 청소년 흡연하고 음주는 우울증과도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이 우울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가량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한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해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성인의 경우는 그 음주 그러면 심리적인 특성이 어떤 처음에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쾌감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원인이 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네. 또는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행복감을 많이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청소년들은 학업이라든지 성적 또 네. 취직, 취업 이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청소년기에 술과 담배를 접하는 가장 큰 이유, 물론 호기심이 해당이 돼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연 장면은 모자이크를 하기로 돼 네. 있고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렇죠. 예, 뭐 음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중독성도 훨씬 더 강해지고 끊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어릴 때 시작하면은 성인기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어떤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술을 먹게 되면은 자기의 주량 같은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예. 15세 이하의 이제 음주를 시작한 사람하고 그 이상의 음주를 시작한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그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손상을 받거나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이 7배 이상 높거나 14배 이상 높거나 이래요. 폭행사고도 10배 이상 높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특히나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암 발생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다는 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폐암의 경우도 내가 15세에 그 흡연을 시작한 사람하고 25살에 그 흡연을 시작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60세에 이르러서 폐암이 생길 수 있는 게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15세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굉장히 많은 폐암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이제 흡연을 했기 그럼요. 때문이겠죠. 예, 네. 예, 예. 자,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 허용 연령이나 시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해외 사례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그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그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네, 만 19세인가요? 그렇죠. 만. 네.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대개 이제 19세에서 21세 뭐 그 전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19세에서 21세로 좀 상향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근에 이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류 판매 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이런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표시라는 것이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문구만으로 예방이 되면 참 좋은데요. 예. 사실 이제 그것이 청소년한테 그 술도 팔지 말고 담배도 팔지 말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의 어떤 인지를 시켜주는 거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 팔지 않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것이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심을 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담배 가격이 2배가량 인상이 됐죠. 네, 올해 4,500원이 초부터. 됐는데 성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도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때 담배를 좀 덜 피게 된다든지 뭐 술값이 올렸을 때 술도 좀 덜 마시게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예민한 겁니다. 예.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이 제일 잘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이제 젊은 청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아까 2014년도에 우리가 그 9.2%의 그 흡연율을 보였는데 2015년도에 가장 최근에 그 보도한 자료에 보면 7.8% 정도로 한 1.4%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흡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게 되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라고 늘어나는 그 흡연으로 가는 그 길목도 굉장히 많이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싼데 굳이 내가 안 피던 담배를 뭐하러 피냐 이런 생각하는 청소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청소년들의 뭐 흡연, 음주 문제는 사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주류 판매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에 뭐 처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또 대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게 고용관계나 직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은 판매자 본인한테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은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그 처벌은 판매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라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미성년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파트타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질감 때문에 뭐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주인이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느슨하게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매자 자체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담배나 주류. 최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따라 피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음료 자체도 알코올도 낮아지고 또 여성들 또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도 굉장히 좀 신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 담배 회사라든지 그 주류 회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잠재적 고객이고 또 그리고 상당히 일찍 시작해서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기의 그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많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관대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뭐 허용의 범위 같은 것들을 좀 그 왜곡되어 있는 가치를 형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음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마케팅으로 많이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그 술 광고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담배 회사와 주류 회사의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을 유도하고 또 오랫동안 그 장기적인 고객을 그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광고를 철저하게 그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죠.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0%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어떤 대책들, 좀 구체적인 어떤 필요한 대책들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한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이제 어른들의 사실 숙제이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크게는 제도가 일단 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연령도 지금 19세 미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21세 정도로 상향으로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때에는 아주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만들어 놓고 어떤 그 법적 제재가 그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어쨌든 비흡연자들도 보호하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함으로 해서 그쪽 흡연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방교육과 홍보입니다. 우리 청소년 또 그 유아, 미취학 아동 이런 사람들한테 흡연의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절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한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저도수 알코올이 인기를 끌면서 여성 역시 음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1월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연말 과도한 음주 문화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한국건강백서에서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12월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임이 술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이제 정해졌는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들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 파랑새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방부,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의료계의 어떤 단체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성된 그 포럼인데요. 11월이 그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정해서 국민의 인식을 좀 제고하는 이런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술자는 가볍게 그리고 기관은 빠르게 네. 음주는 스마트 시대다.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슬로건입니다. 네. 우리 그 건강진진개발원에서도 그 캠페인 19금, 우리 영화 보면 19금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술주자 붙여서 19금주, 그래서 청소년 음주 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국내 술 소비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그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OECD 4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 알코올 소비량이 12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수치로 보면은 그 8.9리터가 OECD 평균인데 예. 우리나라가 한 8.7리터 정도 소비하니까요.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죠. 예. 생각보다는 저는 뭐 한 5위권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술도 적정하게 마시면은 도움이 되죠. 건강에 도움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이 마셔서 문제죠. WHO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폭음 기준 알려주시죠. 예, 우리 일단 그 도표를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WHO에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폭음의 기준을 남성 알코올 60g, 소주로 얘기하면 한 7잔 정도 되고요. 맥주로는 한 5잔 정도 됩니다. 여성은 알코올 40g, 소주로는 5잔, 맥주로는 4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폭음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폭음을 하게 되면 일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나와서 심장의 수축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또 뇌는 이제 폭음을 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완이 되기 때문에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뇌로 가는 그 혈류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 혈관에 작은 혈관들을 좀 수축시켜서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뇌경색, 우리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췌장은 뭐 다양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관인데 이게 사실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알코올성 췌장염 같은 것은 아주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그 하루 알코올 섭취 제한량을 발표했어요. 네.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40g 이하, 여성 같은 경우는 20g 이하 이렇게 제한해 놨는데 사실 이 수치만 믿을 게 아니고 개인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 결과가 하나 신기한 게 있었는데 신기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서너 잔이 내 소주가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조사가 나왔는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WHO에서 정한 저위험 음주량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하루 서너 잔의 소주가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뭐 이게 우리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게 이제 외국 그 논문에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소주가 성인 남자한테 서너 잔 그리고 뭐 여성한테 한두 잔 정도가 우리가 이제 뭐 안전한 정도의 음주량이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네. 워낙 그 이 논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 뇌졸중 환자하고 대조군 건강한 사람들하고 본인들이 체크하게 한 겁니다. 하루에 음주를 얼마나 하십니까? 한 잔 마시면 여기다 체크하고 2잔 마시면 이렇게 체크한 어떤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서너 잔 먹는 것이 예방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유념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은 많습니다. 굳이 술로 몸에 좋은 것을 달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술에 취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건강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제 여성들, 특히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예, 뭐 옛날에는 뭐 삼강오륜 보면 이제 부부이별 뭐 이래가지고 남녀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남녀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주에 대한 변화 인식도 가져오게 네. 되고 또 이제 여성 음주를 했을 때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변하다 보니까 술 마시는 여성에 대한 그 불편함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그 여성들이 좀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저도수에 대한 음주도 좀 많이 있고 네. 또 그리고 과일 같은 과즙을 넣은 술이 많아서 여성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좀 많이 좀 쉬워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한 요인으로 뭐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수가 낮은 과일 소주, 또 무알콜 맥주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알코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소주 한 잔에 한 5.6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일일 그 알코올 섭취량 제한량을 보면 20g이니까 보통 한 3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또 여성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 주립법상에서 그 알코올이라고 그 명기하는 거는 그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일 때 우리가 사실 알코올 그 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주류라고 네. 얘기하는데 1% 미만이면 이게 그러면 술이 그럼 안 들어있는 거냐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거냐 이런 건 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무알콜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의 어떤 그 수입된 맥주 중에는 예. 상당히 적은 1% 미만이지만 술은 분명히 알코올은 들어있거든요.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표기는 무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자칫 어린이나 청소년, 특히 또 이제 그 임산부나 이 수유부 같은 경우 네. 간혹 그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수 과일 소주 요즘에 인기인데 여성분들은 놀라실 게 거기에 설탕이 일반 소주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술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자, 주류 회사들의 마케팅은 계속해서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해도 너무 뭐 젊은이들이 마시는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들이 뭐 음료처럼 즐기는 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게 예. 말입니다. 이게 참 사실 좀 그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지금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아주 그 멋있는 연예인들을 그 모델로 삼아요. 예. 또 특히 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들이 이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사람들하고 그 같은 어떤 행태를 보이기 위해서 술을 좀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SNS나 포털 같은데 미성년자인데 내가 이렇게 그 술을 그 사서 먹었다라는 어떤 자랑처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사이트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주류 구매를 성공하더라 하는 경험담을 그 하나씩 한다든지 또는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한정 판매 참 이게 사실 부족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한정 판매입니다라든지 며칠까지만 판매합니다라든지 이런 마케팅 전략들이 사실 그 청소년들이 쉽게 또 이게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류 정책도 이 술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을 텐데요. 현재 국내 주류 정책 중에서 개선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술도 사실 가격 정책하고 비가격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격 정책은 사실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비가격 정책을 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격 정책을 써서 어쨌든 가격을 인상시켜서 너무 그 술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그 비가격 정책으로 쓸 것이 음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건전하게 좀 만들어 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 이 어떤 교육 홍보들을 많이 그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또 우리 사회단체, 기관, 그리고 이제 판매자와 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주류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좀 올바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나친 음주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사는 전 세계 모든 문제이기도 할 텐데 앞서서 이제 OECD
순위에서 10위 밖이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은 도대체 얼마나 마시는 건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에는 그 전체의 어떤 그 세금의 텍스의 2%는 무조건 건강증진기금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담배에만 부과되는데 이 나라는 이제 음주에도 부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술에다가도 강력한 가격 정책을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술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절주 운동을 하는데 거긴 금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술을 먹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특히 이제 회사나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미국, 뭐 영국,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은 똑같이 가격 정책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이 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좀 대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또 이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국건강백서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강도 높은 금연 캠페인 광고가 일각에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금연 정책,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국건강백서 장석일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상 뭐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 광고가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저도 폐암 하나 주세요. 뭐 뇌졸중 2갑 주세요. 남녀 주인공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편의점에서 하는데 18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는 금연 광고, 보건복지부가 새로 만든 광고인데 어떤 의도일까요? 금연 캠페인의 기본은 뭐 담배 해악을 알리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사실 이제 그 흡연 자체가 질병이다라는 또 치료는 금연이다라는 캠페인은 이미 세계가 다 흡연 자체가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을 사는 거죠. 담배를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우리가 담배를 사는 거는 곧 질병을 사는 것이다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캠페인이 우리 그 춤추는 내용으로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이 금연 광고들이 좀 독해진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평가들을 보면 신선하고 뭐 인상적이다. 금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은? 글쎄요, 뭐 그 흡연 자체가 후두암, 폐암, 뭐 뇌졸중의 그 원인이 된다. 이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사실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불편하게 보실 수는 있지만 사실인 내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알리려고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흡연자한테는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한테는 이게 담배를 피면 이런 해악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좀 쓰지만 흡연자한테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비흡연자한테는 사실 담배 연기나 이런 거로부터 폐해를 막아야 될 어떤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이제 담배를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 주위를 지날 때 얼굴이 인상이 좀 구겨지긴 합니다. 자, 올 초 담배값이 인상이 됐죠. 4,500원이 됐는데 판매량이 얼마나 또 줄어들었는지도 궁금한데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동기 대비 담배 판매량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같은 동기량으로 비교하면 한 20% 정도 줄었어요. 판매량 자체가.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1월 1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좀 반등하니까 이거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초에는 좀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뭐 어찌 보면 그 담배 사재기라든지 연초에 금연 효과가 되게 뭐 새해가 되면 그렇죠. 예, 결심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판매량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거 보면 월별로 사실 그렇게 큰 차이 별로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그 담배 협회에서 보여주는 부분들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1월에서 비해서 그 7월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예. 작년에 비해서라고 비교해 보면 작년 7월과는 한 20%가 줄었고 1월부터 7월까지의 양으로 본다 그러면 한 33%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아, 예. 네. 자,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또 이 담뱃값 인상에 일조를 한 거는 확실한데요. 최근 30일간 하루 이상 흡연한 학생의 비율이 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연 광고도 청소년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뭐 워낙 미디어에 또 예민한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뭐 79.8% 정도가 이제 핸드폰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청소년들한테 웹툰이라든지 바이럴 이런 그 광고 영상을 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의 경우는 11.9%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여학생의 경우는 3.2% 정도로 지난 그 해보다는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굉장히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그 흡연율을 떨어뜨린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금연 시도율도 보게 되면 한 10명에 한 7명 정도는 금연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끊으려고 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값이 올라서 값이 비싸서 이게 상당히 많이 돼 있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1%였는데 우리가 인상하고 난 다음에 담뱃값이 비싸기 때문에라는 내용으로 한 15.9%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네. 그 담뱃값 인상시킨 것이 금연을 시도하게 한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굳이 가격이 뭐 비싸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요즘에 젊은이들 뭐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네. 피부가 빨리 늙는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인 금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다고 요즘 표현을 하죠. 금연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금연한 병사들에게 이제 휴가를 보내주는 어떤 정책입니까? 이게 이제 병의원의 이제 사전으로 이게 이제 금연 치료를 하겠다라고 등록한 병원들한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보통 한 8주에서 12주 정도의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한 6번 정도의 상담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금연 치료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료보험 혜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80% 정도를 지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6개월 정도 금연을 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꼭 인센티브 때문만 아니라도 어쨌든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하게 되면 금연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 충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찾고 좋은 선물도 그럼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초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찾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금연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 금연 클리닉 보건소에서 하는 건 이제 금연 클리닉인데 이게 예전부터 좀 그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금연 클리닉을 사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번에 담뱃값을 인상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가 보건소를 찾아갖고 금연 클리닉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금연 클리닉에서는 상담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금연 행동요법이라는 것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보조제를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금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 금연 성공률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본인이 의지대로 끊으려고 할 때는 한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게 되면 한 30% 정도의 금연 성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우려되는 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사를 하나를 보니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중 7명 중 1명 정도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한창 청소년기에 뭐 몸이 이제 건강하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을 거고 굳이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을 외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담배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또 건강한 그 환경을 좀 조성해 주겠다라는 것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 담배 회사의 어떤 광고라든지 또 이 담배 회사의 뭐 스포츠나 이런 팀을 통해 갖고 어떤 후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예. 부분을 통해 갖고 그 무의식적으로 그 청소년들한테 흡연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것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또 금연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미디어에 아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흡연의 폐해 같은 것을 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청소년들이 병원에도 잘 안 가고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도 잘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도 좀 없고 공간적으로 그런 데 찾아가기도 좀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친구들을 저희 상담도 해주고 패치도 붙여주고 뭐 이제 치료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10년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전 세계 담배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서 금연 정책 10년의 성과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사실 이제 담배 규제 협약이라는 건 2003년도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했던 보건과 관련된 최초의 규약입니다. 이 부분들을 했고 이게 비준을 받은 게 이제 2005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 이제 그 건강증진 법이 만들어진 지는 20년이 됐지만 FCTC라는 담배 규제 협약을 맺은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FCTC 비준 10주년 기념하는 담배 규제 정책 포럼을 사실 열었습니다. 정부와 또 세계의 그 다양한 어떤 그 기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나 의료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을 개최를 해서 사실은 FCTC 채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과를 가져왔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금연 클리닉 특히 아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 상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하고 또 우리 행동요법 해주는 거 하고 또 우리 금연 보조제 또 치료제 해주는 것이 이들이 표현하기를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참 최고의 수준이다. 이 세계에서 얘기한 그 FCTC 관계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금연 사업이 골드 스탠다드, 최고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금연 정책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건강백서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C형 간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A형, B형 간염과 달리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서 소리 없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국건강백서에서 장석일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한 의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집단으로 이제 C형 간염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간 AB형 간염은 사실 뭐 예방 접종도 하고 많이 주변에서 이제 앓는 분들도 봤는데 C형 간염은 좀 생소하거든요. 예, A형 간염은 주로 사실 배설물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우리 콜레라, 이질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신다든지 그 입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증상도 소화기 증상이 많아요. 설사한다든지 구토한다든지 또는 간질환, 간염이니까 이제 간질환이 같이 나타나서 황달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럽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혈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또 혈액을 통해서 얻어지고 그래서 무슨 주사 이런 데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B형 간염인데 우리나라의 보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이제 B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은 사실 어찌 보면 B형 간염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혈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환자의 체액이나 또는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염되어져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점막을 타고서 그 전염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C형 간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상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C형 간염이 사실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게 사실 또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발열이 난다든지 염증이니까 예. 간 증상, 오른쪽에 이제 그 위 상복부에 간이 있으니까 이쪽이 좀 갑자기 팽만해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일부 나타나는 건데 네. 대개의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어떤 때 증상이 나오냐면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성 질환으로 변화된 다음에 간경화라든지 만성 간염이라든지 또는 간암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 질환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C형 간염은 다른 검사할 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자, 서울의 한 그 대학병원에서 이 집단 발병하기 이전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B형 간염은 감소하는 추세고요. C형 간염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얼마나 그럼 실제로 늘었는지, 그리고 느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C형 간염 보균자라 그러죠. 그게 전 국민의 한 1%가 C형 간염 보균자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 내지 15% 정도가 C형 간염에 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이제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요새 뭐 무자격 시술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문신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귀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귀걸이 한다고 뚫고 네. 피어싱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졌고 다 바늘을 사용하는 것들.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진단 방법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찾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뭐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 C형 감염을 유발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1992년이 굉장히 분기점인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수혈에 의해서 다 C형 간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도 C형 간염이 수혈을 통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수혈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 피가 수혈하기 전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는데 그때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혈을 통해서 C형 간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 언제 생기냐 그러면 무자격 시술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피어싱을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요새는 타투도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타투들이 C형 간염이 걸려져 있는 사람을 썼던 바늘을 가지고 또 쓴다든지 하면은 근데 대개 이제 타투점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이렇게 뭐 헤로인 맞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오게 됩니다. 드물게 목욕탕에 이렇게 손톱깎이나 뭐 칫솔이나 뭐 면도기 이런 거 요새는 이제 일회용 사용 못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 남이 쓰던 거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혹시 걸려져 있는 사람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생활 패턴이나 습관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이제 C형 간염보다는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병원에서 이번에는 집단으로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혀지기는 주사기의 재사용입니다. 근데 제가 의사로서 네. 판단하기에 그런 의사들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버리지 않나요? 사용? 그럼요. 되게 버립니다. 근데 그 썼던 주사를 쓴 것이 이번에 감염원이 됐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지역 내에 C형 간염 환자들이 생긴 것보다 그 병원에서 생긴 사람들이 12배나 높았다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분명히 간염 환자를 사용했던 어떤 처치물이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부분이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사기를 사용한다. 아마 10만 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네. 일이지만. A형, B형 간염만 관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C형 감염은 예방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완치는 그렇다면 가능하나요? 예, C형 간염 백신이 없다. 사실 돌연변이가 심해서 그래요.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만들어냈는데 다른 모양으로 변해져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C형 간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데 치료법이 주사제로 페그 인터페론이라는 게 나왔고 경구제로는 이제 리바비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이 치료 과정만 잘 밟으면 사실 굉장히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좀 치료비가 좀 비쌉니다, 이게. 완치는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예. 네.
자, C형 간염만으로는 뭐 그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이제 간경화, 심하게는 간암까지 간염 때문에 발병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C형 간염 한번 감염되면은 한 70, 80% 정도가 이제 만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개 증상을 못 느끼고선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알려지기 때문에 대개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3, 40%가 만성 그 간염이라든지 또 간경변 또 그리고 간암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예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 진단이 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치료에 대한 코스 경과를 제대로 밟으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단 내려지고 치료하는 데까지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검사로 좀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진단은 대개 이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균 자체를 찾아내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생긴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로는 이제 경변이 왔는지, 간암으로 됐는지, 또는 무슨 만성 간염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우리 복부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간 초음파를 본다든지 필요하다면 이제 간 그 생검을 통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료의 어떤 약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페론이라든지 리바비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예. 만성화가 진행되는 그런 간염이라고 전해드렸는데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다른 간염에 비해서 부작용도 많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치료약에 대한 부작용인 거거든요. 네. 치료약에 대한 부작용인데 어떤 약이든 다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은 다 있어요. 이 약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근데 이제 이 약은 조금 좀 부작용이 좀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독감하고 유사한 증상을 좀 일으킵니다. 좀 몸살처럼 오한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 좀 우울 모드로 빠진다든지 좀 뭐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그 불면증도 오기도 하고 또 그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제일 많이 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빈혈 증상이 많이 와요. 그 적혈구가 떨어짐으로 해서 또 혈소판이 감소해서 이렇게 출혈반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또는 이제 뭐 갑상선 기능이 좀 변화가 생긴다든지 가렵거나 무슨 탈모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데 사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료가 끝나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잘 상담해 갖고 치료 과정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경과를 부작용이 따라서 끝이게 되면 만성화되거나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아무래도 백신이 없다 보니까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지키면 좋을까요? 예, 우리 저 판을 좀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염 예방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우리 뭐 사실 개인 위생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자주 하시고 그리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 그 식기나 수저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소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문화가 이제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거 같이 떠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런 간염에 대한 부분에선 좋지 않은 생활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인 접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요새 제일 중요한 부분 문제됐던 것이 이제 주사기 이런 거 뭐 본인이 마약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사기 하나 갖고선 돌려서 만들든지 이런 거 해서도 안 되고 또 문신, 타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이게 의료인한테 시술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무튼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국건강백서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석일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겨울,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져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추운 겨울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건강백서에서 장석일 원장 모시고 면역력과 관련된 의학 상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김장환 기상캐스터가 잘 전해줬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30% 감소한다. 네. 뭐 그래서 농담처럼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뭐 소주에다 고춧가루를 타 마신다 뭐 이런 옛날에 그냥 속설도 있었습니다만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겨울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들어온 균을 뭐 물리치는 힘도 면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면역세포라는 게 피 속에 있는 거거든요. 혈류 속에 있는 건데 네. 우리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그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네. 혈류량도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그 원활하게 도는데 굉장히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균을 이겨내는 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트레스 이런 것도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든지 네. 아니면 피로 회복 같은 것도 극복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독감이나 이제 감기 외에도 겨울철에 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들 저희들이 어떤 거 좀 조심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뭐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감염증이 제일 많이 오게 됩니다. 감염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세균 감염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 편도선염이라든지 네. 또는 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균성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오게 되고 심하게 되면 뭐 폐혈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암도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네. 우리 대상포진 같은 것들은 사실 대표적인 거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입니다. 예. 대상포진은 뭐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면역력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면역력을 검사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자기가 좀 진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그 면역력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감기를 잘 달고 산다라든지 뭐 입안에 혓바늘이 잘 생긴다든지 네. 눈에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도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상처가 또 생겼는데 잘 낫질 않아요. 또는 이제 갑자기 본인이 느끼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내력도 끈기도 없어지고 잦은 배탈 설사 또 그리고 심하면 오랫동안 다크설도 생깁니다. 이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에 몇 개의 항목이 생기는가 보고선 면역력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역력 자가 진단을 통해서 몇 개가 자기에 속하나 뽑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야 될 텐데요. 그런데 평소에 좀 햇볕을 많이 쐬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피부 세포에는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을 받으면 이 비타민 D를 형성하는데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면역력 증강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돼도 그 필요한 그 비타민을 충분하게 생성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주 그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시간 이상 이렇게 좀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 연구 결과 보면은 킹스 칼리지라는 그 영국 런던 그 피부병 연구소가 있는데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습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실제 비타민 D의 생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겨울이 제일 그 자외선이 적을 것 같고 여름은 제일 많을 것 같고 봄, 가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봄하고 가을하고. 화창할 때는 오히려 자외선이 적지 않을까요? 여름이 제일 많아요. 네. 겨울이 제일 적고. 예. 사실 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봄볕은 며느리 쬐이게 하고 가을볕은 뭐 딸에게 쬐이게 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며느리 피부가 안 좋아지면 참 아들이 싫어할 텐데 병볕 때 태운다는 속설까지 있었습니다. 자, 겨울철 이 독감, 감기 예방 미리 이제 예방 접종이라는 걸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 일단 뭐
항체가 먼저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항체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 예. 그 항체라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겨울철에 특히 독감, 폐렴 이런 그 예방 접종을 많이 맞는 이유가 예. 항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면역력을 그 높이는 방법인데 예방 접종이라는 건 뭐 이제 균의 종류에 따라서 뭐 죽어 있는 균도 넣어주기도 하고 살아 있는데 좀 비실비실한 균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 약한 놈이 들어왔을 때 이기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면역세포에 이제 B 임파구, T 임파구가 있는데 B 임파구라는 것은 그걸 기억해요. 아, 저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겨나갔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네. 실제 그런 균이 들어왔을 때 T 임파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간혹 근데 습관적으로 왜 침을 자주 뱉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침을 자주 뱉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속설인가요? 아니면 예,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단 뭐 위생적이지 않죠. 네. 보기에도 안 좋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치매는 99%는 이제 사실 물이고, 근데 그 중에 사실 뭐 아밀라제라는 그 소화 효소도 있지만, 네.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혓바닥으로 자기의 잇몸하고 이 혀를 이렇게 좀 돌려보면, 몇 번 이렇게 돌려보면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느침이라 그러는데 네. 이 부분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주로 뱉지 않는 게 좋군요. 그럼요. 예, 절대 뱉지 않는 게 좋죠. 보기도 좋지 않고요. 예. 입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침 뱉는 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나쁘다는 걸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겨울철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운동을 매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면역력도 좋아지겠습니다만 또 춥고 일이 바쁘다 보면은 음식을 좀 보충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바비보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세끼 골고루 이게 영양식단을 하게 되면 사실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예. 우리 이제 쌀 속의 진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옥타 그 코사놀, 그 베타글루칸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네. 부분들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부분이고 마늘 먹을 때 우리 매운맛이 있어요. 그 알리신이라 그러는데 네. 이 부분도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아연 성분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백혈구를 만듭니다. 백혈구가 대표적인 면역세포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도 굉장히 면역력에 증가시키는 데 좋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견과류입니다. 이제 무슨 알몬드라든지 우리 호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하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우리 그 육류보다는 그 식물성 식품이 사실 면역력 증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철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식사로 직접 드시는 것보다는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매일매일 적은 양이더라도 매일매일 드시는 게 좋은데 생선 중에 뭐 멸치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우리 이 생태계에 뭐 이 그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중간 계층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먹이사슬의 중간 예, 계층. 네. 먹이사슬의 그 최고 위에 있는 것일수록 좋지 않은 물질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네. 뭐 고래고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구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쪽이 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팍 익히는 것보다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조리되어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가족하고 둘러앉아서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 하면서 꼭꼭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먹는 그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뭐 비타민 D 얘기도 했습니다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섭취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는 매일매일 이제 챙겨 먹거든요.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뭐 물론 예.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 증강하는 거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 도움이 된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사실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노인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그 미량의 어떤 영양분 같은 것이 부족될 수밖에 없는 섭취에 장애가 있는 뭐 설사를 많이 한다라든지 예. 뭐 이런 분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그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또 네. 그리고 비타민 C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 그 엽산이라든지 이런 아연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면역력 강화하는데 생활 습관이 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개발원에서 건강생활 10계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 10계명.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절주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끝내서 절주하자라는 거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하고 일찍 자고 숙면 취하기 7시간 정도를 사실 제일 많이 권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체중하고 키하고 그 잘 맞춰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시간 이상 움직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고 나트륨 섭취, 저염 식사 하지 말기, 그리고 채소 과일 한 그릇 더 먹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솔질, 칫솔질 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루에 4번을 한다 그러면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30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전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네,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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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 이 실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오늘 한국건강백서 장석일 원장 모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겨울 좀 뭐 덜 춥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은 추가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해도 건강에 해롭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예. 일단 겨울철 그러면 춥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내하고 실외하고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 나가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환기들을 좀 안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내에서 문들을 꼭 닫고 이러다 보니까 보온을 유지하기 하다 보니까 감염병 질환 같은 것들이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또 추우니까 안 나가니까 신체 활동도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겨울철에 확실히 신체 활동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들이 꼭 필요한 시기죠. 네. 직장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 활동 실천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신체 활동률이 더 낮아질 텐데요. 이 성별로 신체 활동 실천율 통계가 나온 게 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나왔습니다. 예. 실제 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의 그 성별 신체 활동 실천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3명 중에 1명 정도가 신체 활동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5명 중에 1명 정도로 줄었고 예, 여성의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더 4명 중 낫네요. 1명 네.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던 분들이 7명 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율을 얘기하는데 예, 원래는 적절한 신체 활동이 좀 고강도로 하느냐 또 중등도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이상을 하는데 1회에 한 20분 이상을 하면서 하루에 그것이 3회 일주일에 3번 이상 할 때를 우리가 이제 격렬한 운동 정도를 보는 거고 중등도 운동이라고 볼 때는 그것을 한 번 할 때 10분씩 하지만 네. 한 30분 하루에 할 때 총 합이 30분 정도 하면서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중등도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중등도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땀이 좀 나면서 숨이 좀 차면서 이 정도의 활동을 갖다 우리가 중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실체 활동 실천율,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네.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농담처럼 숨쉬기 운동한다 이런 농담도 나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우리 표에 보면은 국민들이 대상으로 건강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2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또 별도로 시간 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든지 정기 검진을 받는다든지 취미 봉사활동 한다든지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한다든지 금연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시도하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주변 보면은 뭐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신체 활동 감소하고 있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실천을 한다라가 돼야 되는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다들 바쁘게 사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스스로도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도 표현들 하시고 또 헬스클럽 이런 데를 끊거나 아니면 무슨 테니스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체육관, 소위 말하는 헬스클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월요일 하루는 상당히 붐벼요. 그 다음엔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일상이 운동이 되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 할 수 있는 운동 알려주시죠. 예.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도 좀 움직이시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되도록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앉지 않는 게 좋고 서서 있을 때도 그냥 서 있지 말고 이렇게 까치발을 띄었다가 이런 정도의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나 또는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대신에 계단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걸을 때 좀 씩씩하게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냥 걷는 거하고 네. 팔을 젓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걸음걸이에 굉장히 올바른 걸음걸이도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네,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걸으는 말씀이시죠? 파워워킹. 네.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회사원들 하루의 대부분 시간은 뭐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업무 시간에 좀 틈틈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대개 이제 층마다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있는데 네. 같은 층을 이용하지 말고 위층이나 아래층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또 이제 동료한테 뭐 얘기할 때 메신저나 뭐 전화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업무 보거나 또 점심 식사하러 나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회사하고 좀 먼데 걸어가서 식사하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도 걸으면서 얘기하고 중요한 건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배에 힘주고 이렇게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두 분 다. 저희는 이렇게 앉아야 혼나지 않습니다. 자, 뭐 지하철을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는데 계단을 이용하는 것들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예, 다리와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은 각선미와 엉덩이 힘 라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계단을 좀 이용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신체 활동 모습이 있나 11월에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던가요? 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11월 초에 저희들이 2주 동안 했거든요. 직장인 일상 속에 짬짬이 신체활동 인증샷 이벤트. 이름이 좀 긴데 어쨌든 자기가 신체활동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봤는데 2주 동안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뭐 이렇게 그 참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우리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헬스장을 옛날에 등록해놓고 안 가던 분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이제 걷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 돼서 오히려 잘 걷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거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일부러 동료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인증샷을 찍기 위한 네. 처음엔 설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직장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걷고 식사 후에 걷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직장 내 인증 이 문화로 건강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아직은 사실 그 판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그 인증샷 보내온 내용을 보고 따라하는 거로 봐서는 이거 제법 파급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인증샷을 가져온 것 중에서 우리가 제법 재미있는 것들은 좀 컨텐츠에 넣어서 홍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색하니까 동료랑 같이 한다면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직장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르신들 또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간단한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르신들이나 뭐 주부들도 사실은 이제 계단이나 무슨 그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이제 계단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 가까운 거리는 이제 걷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TV 보는 시간이나 이런 때에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뉴스 시작할 때 뭐 밑에 층에서 뭐 층간소음 이런 거 얘기하니까 방석을 좀 딱 깔아놓고 제자리 걷게 하는 겁니다. 뉴스 시작할 때부터 걷게 해서 뉴스 끝날 때까지. 이거 제법 TV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본인이 신체 활동에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면 취하는 데도 중요하고 일어나실 때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들이 특히나 그 싱크대라고 하죠. 설거지하고 요리하는데 이렇게 서 계셔서 많이 하는데 요 서 계실 때 까치발을 살짝만 들어줘도 뭐 요실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잘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까치발 띄어서 좀 쉬었다가 그럴 때 이제 항문을 이렇게 조이는 게 이제 케겔 운동법이라 그러는데 그 방법이 사실은 골반 근육, 힙도 이렇게 업시키고 이런 몸매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뭐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만 계단 운동법도 좀 주의할 게 있는 것이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오르는 운동을 하고 내릴 때는 내려오는 계단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에 이제 하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반대로 하잖아요.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건 좀 수월하니까 걸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좋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제 공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역시나 겨울철 산책에도 주의할 점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에 산책할 때는 평상시에 준비 운동의 한 2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은 일단 춥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런 관절이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관절, 팔목, 발목 또는 허리 이런 데가 많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춥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뇌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좁아져 있는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경색 또 뇌졸중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렇게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겨울철에 운동할 때는 2배 정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내에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본인이 뭐 팔을 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땀이 좀 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것도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그 힘을 주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좀 체온을 높여갖고 열을 좀 발산한 상태에서 그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셔도 똑같이 찬 공기를 쐈을 때 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기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근육이 편안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까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겨울철에 운동량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은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겨울철 그러면 날씨가 추우니까 뭐 그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뭐 두꺼운 옷도 있고 내복을 입으라는 얘기도 좋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내 공기들을 좀 난방을 많이 틀어놓음으로 해서 건조하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체온 유지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기 체중이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한 5배 정도가 그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감염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신의 효과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우리 독감 백신이나 이런 거 맞는 것도 맞는데 네. 사실은 자기 체온을 1도로 올려서 면역력을 5배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철에 나는 푸성기, 예. 야채, 그 과일들 먹고 또 그리고 건강한 식사와 더불어서 충분한 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습니다. 뭐 무슨 흡연이라든지 예. 또 지나친 폭음이라든지 예. 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겨울철의 건강은 잘 지키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한국 건강백서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석일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부터 C형 집단 감염까지 2015년 올 한 해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2015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건강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장석일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느 때보다 다양한 건강 이슈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고 왔던 건강 이슈 5가지 먼저 저희가 선정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그 첫 번째는 올 초에 인상이 됐었죠. 담뱃값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금연 열풍이고요. 두 번째는 메르스, 그리고 C형 감염 집단 발생, 전국을 패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수 파동, 그리고 허니 열풍까지 불었고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올해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담뱃값 인상 이제 1년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어느덧 그 담뱃값 인상하고 1년이 됐는데요. 예. 뭐 그 업적이라 그럴까요? 인상하고 난 다음에 반출량 같은 건 전년 동기 비교해서 한 3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7.8% 정도로 예년보다는 한 1.4포인트 정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흡연은 질병이다, 치료는 금연이다. 예. 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흡연 자체를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 하고 아동, 청소년 이런 데 이제 흡연 예방에 관련된 많은 그 제공을 우리가 또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금연 열풍을 이어가야겠죠. 내년에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연말에는 담뱃값의 이 흡연 경고 그림 삽입이 의무화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금연에 대해서 가격 정책을 이미 이제 2,000원 상승하면서부터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의 효과들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연 구역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행을 했으나 금연 지원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9월 달까지 한 16만 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한 67.7% 정도는 중간에 이제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그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놓은 것이 금연 성공자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그리고 금연 치료하는 그 병의원들에다가도 이제 수가를 좀 인상이 좀 시켜주고 네. 또 환자들한테는 좀 부담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참여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가격 정책인데 예. 그 경고 그림을 넣은 것이 이제 내년 12월부터입니다. 법원이 이미 이제 올해 그 통과가 됐지만 네.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12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경고 그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나 이런 예에서 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쪽으로 가는 쪽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올 한 해 감기가 잘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마저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5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지난 23일에야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종식이라는 단어를 썼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식이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종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식과 종료, 사실은 이제 이게 WHO의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서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잠복기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장 잠복기에 2배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종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료, 예. 상황 종료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은 우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어떤 역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새로운 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종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잠잠해지자 연이어서 건국대 폐렴, 또 C형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전 국민을 또 한 번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뭐 좀 발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글쎄요, 2015년 그러면 아무튼 뭐 메르스가 사실 굉장히 큰 키워드로서 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예. 워낙 컸던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의 그 방역 체계 전면적인 개편도 생기게 되고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나오게 됐죠. 근데 어쨌든 집단 폐렴이라든지 C형 감염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그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 개인의 어떤 이런 그 부분들도 각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공동체 의식.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어떤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면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라든지 선진 시민 의식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뿌리 깊게 있던 사회적 적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심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예. 있습니다. 네. 2015년 건강 핫 이슈 세 번째는 식생활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독 식생활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백소 파동도 있었고 또 소시지 가공육 먹으면 네. 뭐 암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소비자 10대 뉴스 중에 단연으로 꼽은 게 이제 그 백소 파동이었거든요. 예, 건강기능식품에 국민의 불신이 아마 이렇게 팽배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도나도 사실 집에 건강기능식품들을 다 복용하다가 백소 파동 나고 나서는 굉장히 사실 이 부분들이 판매량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불신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또 그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그 산하기구인데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 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암이 생긴다 이런 네. 또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50g씩 매일 먹게 되면은 대장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부터 사실 국민들이 그럼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혼란에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영양사협회라든지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학회 등에서 오히려 이제 육류와 함께 먹으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선정을 했었어요. 뭐 우리가 사실 고기 싸 먹을 때 먹는 부분들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뭐 고추 넣고 마늘 넣고 양파 넣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부추 네. 넣고 이런 예. 부분들이 다 고기랑 같이 먹을 때 암을 예방한다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쓰레기 만두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뭐 그 포르말린 골뱅이라든지 라면도 뭐, 있었고요. 예,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다 괜찮은 거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파동이 커서 어쨌든 그 기업 해당 기업들이 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도의 신중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뭐 먹을거리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지만 반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식재료도 있었죠. 올해 식재료 중에서 가장 뭐 유행한 키워드 하면 단연 허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네. 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과자에서 시작했던 건데 견과류에도 있었고 무슨 빵, 치킨, 뭐 라면에도 이제 허니가 들어가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꿀 뭐 달콤하니까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선 아이들 공부 가리킬 때 그 공부 학문에
달콤함을 배우라고 꿀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먹어보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화 기능이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그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꿀에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조심해야 되고 당뇨나 무슨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꿀은 이제 단순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양봉업자들이 좀 이득을 많이 받는지 궁금해지고요. 헌이란 단어는 일단 뭐 들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참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지난해에서 또 1위라는 불명예를 다시 한번 차지했는데 뭐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뭐 자살률 1위가 뭐 2등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1위고 또 그리고 1위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그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능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 문제는 좀 특징이 뭐 이렇게 특정 연령이라든지 특정 어떤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양하게 원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학업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소외감도 있고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노인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 결과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자살이라는 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2015년 건강 핫 이슈 5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입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사실 이제 그 2013년도에 개정되면서 건강증진 개발원을 이제 법안에 넣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이제 분절적이게 했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기대 수명이 20년 전에 62세에서 지금은 이제 13년도에 보면 그 82세 정도로 한 그 20년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 중심에서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예방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 참 다양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건강증개발원 내년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짧게 전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강 그 지수를 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관리에 대한 측면도 많이 있고 국민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질병이 없는 시기로 좀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동 비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그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도 가고 또 무슨 아까 당뇨, 고지혈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한 어떤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을 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관리 서비스를 좀 하자라는 부분이 내년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2015년 건강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